저는 한가은, 28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김민석, 저보다 4살 많은 막내 아들이었죠. 저희는 1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골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댁 분위기를 꽤 괜찮게 생각했었습니다. 겉보기엔 시어머니가 참 온화하고 말도 많지 않으셨고 집안도 크게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집살이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원래는 신랑과 저는 신혼집을 따로 얻어 독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굳이 돈 써서 전세 얻을 필요 없다. 집이 넓은데 같이 살자. 모아둔 돈은 차라리 애 낳고 키우는 데 써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좋지 뭐. 어차피 내가 잘하면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뭔가 묘하게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분간 민석이랑 같은 방을 쓰면 안 된다 고 하신 거예요. 이유는 큰아들 상중이라 부부가 한 방에서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시댁의 장남, 그러니까 제 시아주버님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도 이해는 됐습니다. 상중이라니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석이 방은 당분간 비워두고 너는 차라리 둘째 아들 민준이랑 같은 방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순간 저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신혼 첫날 밤부터 남편 대신 시영이랑 방을 같이 쓰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 저는 경악한 채 아무 말도 못했고 남편만 겨우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개운아, 그냥 조금만 참아. 엄마 성격 알잖아. 까다로우셔도 곧 괜찮아질 거야. 그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막상 눈앞의 현실은 바꿀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신혼 첫날 남편이 아닌 시영과 같은 방에서 첫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방은 2층 복도 끝에 있었어요. 낡은 나무 문이 덜컥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쪽은 누런 전등 불빛과 칙칙한 회색 커튼이 드리워진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공간이었습니다. 안에는 다행히 침대가 2개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렸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는 곧바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등을 돌렸죠. 하지만 그 무표정한 뒷모습에서 묘한 기운이 흘러나와 제 온몸은 밤새도록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집에 들어온 새댁이었지만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시려면 다음이라고 입력하세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민석은 일찍 출근해버리고 저는 집에 남아 시어머니를 도와 요리와 청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시영, 민준 씨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는 몇 년 전 건설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뒤 크게 다치고 그 충격으로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직장도 못 다니고 집안에서 말없이 지내며 세상과 단절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민준 씨는 왜 치료를 안 받아? 병원에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엄마가 병원은 싫다셔. 그냥 집에서 돌보겠다고. 솔직히 나도 답답해. 그런데 엄마가 고집이 세셔서 그 말을 듣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영과 같은 방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니. 이건 누가 들어도 위험한 일이잖아요.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1층 빈방을 써도 될까요? 혼자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그 방은 내 큰형 제사 지내는 곳이다.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간다. 며느리라면 참는 법을 알아야지.
처음부터 이런 투정 부릴 거면 우리 집에 왜 들어왔니?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참아라, 참아라. 그 말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신혼인데도 남편과 한 침대는커녕 같은 방도 못 쓰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쯤 갑자기 낮게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 방 안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꼭 닫혀 있었어요.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옮겨 다녔습니다. 어느 순간엔 장롱 밑에서, 또 어떤 순간엔 제 침대 밑에서 숨이 막혀올 것 같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되뇌었지만 머릿속에선 자꾸 끔찍한 상상이 꼬리를 물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밤 저는 결국 더 큰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침대 끝에서 누군가의 무게가 느껴진 겁니다. 덜컥 심장이 멎는 듯 했죠. 간신히 고개를 돌려보니 시영 민준 씨가 침대 모서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은 벽을 향한 채 마치 어린애처럼 웅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숨조차 고르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에게 다급하게 털어놨습니다. 민서가 어젯밤에 민준 씨가 내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 난 너무 무서웠어. 남편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민준이 예전부터 가끔 몽유병 증상이 있어. 별일 아니야. 그냥 잠결에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눈을 감는 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언제 또 낯선 그림자가 제 곁에 나타날지 제 심장이 터질 듯 두려웠으니까요. 그리고 신혼 첫 주가 끝나던 바로 그날 밤, 제 공포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조차 멎은 듯했고 집안은 묘하게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죠. 저는 억지로 눈을 감고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번쩍 돋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시영 민준 씨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힘없이 늘어뜨린 채 눈은 휘둥그레 뜬 상태로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생기가 없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공허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깍! 제 비명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허겁지겁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벌벌 떨며 울부짖었고 민준 씨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죠. 또 시작이네. 민준아, 들어가서 자라.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듯 아주 익숙하다는 듯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더 이상 같이 못 지내겠어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면 참아야지. 같은 가족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내 시영이 좀 아픈 것뿐이잖니. 가족을 두려워하는 건 불효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효라니? 도대체 왜 제 공포가 죄가 되는 걸까요? 옆에 있던 민성마저 눈을 피하며 말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작은 소음에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정적은 제 귀를 먹먹하게 했고 언제 또 문이 열릴지 모른다는 불안은 제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민서가 제발 나 좀 이해해줘. 나 더는 못 버텨.
그냥 1층 거실에서라도 잘게 해줘. 아니면 내가 따로 자취방 얻을게. 무슨 방법이든 좋으니까 나 좀 이 지옥에서 꺼내줘.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 그의 대답은 희미한 희망 같으면서도 동시에 저를 끝없는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루만 더. 하지만 그 하루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하루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제 또 소란 피웠다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숨을 고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제 남편과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삐뚤어지면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천리밖에 있는 것처럼 멀어져. 네가 지금 딱 그렇다. 그 말은 마치 저를 죄인으로 몰아쓰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방에서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몸을 웅크리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죠. 하지만 그것이 잠시의 안도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곧 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 서울 하늘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터지더니 집안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았죠. 저녁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그날따라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쾅! 하고 2층에서 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때문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쿵쿵쿵쿵 발걸음 소리가 미친 듯이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순간 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시형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얇은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두 눈은 피에 젖은 듯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마치 방금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영?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손가락을 떨리며 뻗더니 등 뒤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전혀 제정신이 아닌 듯 운걸거렸습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왔어. 내 물건 훔치러. 내 방에 사람 있어. 저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저기 침착하세요. 하지만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있어. 내 방에 누가 들어왔다니까. 그 순간 위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민준아, 당장 방으로 들어가. 잠시 뒤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얼굴엔 그 어떤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겹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민준 씨 손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무도 없어. 얼른 들어가서 자. 저는 얼떨떨해져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누군가 들어온 건 아닌가요? 저도 무서워서.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라니까. 민준이는 원래 이런 발작이 있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차갑게 일렁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걸까?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이렇게 무덤덤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방 정리를 하다가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여행 가방 안에 낯선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색빛의 낡은 레이스가 달려 있었고 모서리에는 빨간 실로 지연 1996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 이 손수건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수건을 남편 민석에게 보여줬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내 가방 안에 있었어. 난 본 적도 없는 건데.
민석은 손수건을 꼭 쥔 채 한참이나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이건 큰형수, 그러니까 형수님 지연 누나의 거야. 돌아가신 형수님. 저는 그 자리에서 등골이 서늘해져서 말을 잃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물건이 도대체 왜 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진실의 조각이 번뜩하고 스쳤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도저히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건 그 손수건, 그리고 붉은 실로 새겨진 이름 지연이었습니다. 시영의 방에 누군가 들어왔다고 소리치던 그날 바로 다음 날, 왜 하필 그 손수건이 제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걸까요? 저는 남편 민석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민석아, 솔직히 말해줘. 지연 형수님은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거 맞아?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나가 자살했어. 장맛비가 쏟아지던 밤 집 근처 연못에서 발견됐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의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전부가 아니라니. 민석은 손수건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형, 그러니까 큰형이 누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민준이가 형수님을 좋아했어. 아주 오래전부터. 하지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서둘러 형수님을 큰형한테 시집 보냈지. 그럼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거야. 제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 민준 씨 옆방에 두는 거야? 내가 지연 형수님 대신이라도 된다는 거야?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 저는 너무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에 거품이라도 물고 쓰러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집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제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튿날 낮 모두가 외출했을 때 저는 몰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긴 평소에 열쇠로 잠겨있는 오래전부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거긴 창고일 뿐이다 라고 했지만 제 직감은 그 방이 지연 형수님의 방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옷장 속에서 몰래 챙겨둔 자를 꺼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억지로 틀었습니다. 몇 번이나 덜컥거린 끝에 오래된 자물쇠가 뚝 하고 부러지듯 열려버렸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햇빛 한 줄기도 닿지 않는 음습한 공간. 화장대 위엔 다 쓰다 만 향수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책장 한 구석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는 걸 억누르며 저는 일기장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2018년 11월 4일 오늘 또 민준이 새벽에 내 방에 찾아왔다. 눈이 충혈된 채 울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형이 없는 동안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다. 너무 무섭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겠다. 제 심장은 쿵쿵쿵 뛰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손이 땀에 젖어 종이가 젖을 정도였죠. 이어서 페이지를 넘기자 더 끔찍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 11월 7일 문고리에 새 자물쇠를 달았다. 매일 새벽 누군가 서성이는 발소리에 질릴 만큼 지쳤다. 민준이가 나를 부르며 가지마, 돌아와라고 중얼거린다. 나는 더는 버틸 수가 없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신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연 형수님의 죽음은 누군가가 그녀를 끝까지 몰아쓴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며 일기장을 끌어안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집은 결코 정상적인 집이 아니었다.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방을 나오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휘청거릴 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름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급히 문을 닫고 다시 자물쇠를 채운 뒤 가슴을 쥐어뜯듯 안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일기장을 펼쳐 읽다 보니 손이 덜덜 떨려 글씨가 뿌옇게 보였습니다. 형수님은 몇 달 동안 시영 민준 씨에게 시달려 왔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매일 밤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울고 억지를 부리고 가지 말라며 매달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 민석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일기장을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읽어! 지금 당장! 민석은 의아해하다가 첫 장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줄 읽지 못하고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난 거야? 3층 잠겨있던 방에서. 지연 형수님 방이었지? 그렇지?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더니 결국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다 숨겼어. 형수님이 민준이 형을 피해서 고통받던 것도 결국 죽음을 택한 것도 전부 다 엄마는 형수님이 단순히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만 말했어. 저는 치를 떨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날 민준 씨 방에 억지로 들여보낸 거야? 내가 형수님 대신이라도 된다는 거야? 이건 범죄야, 민서가. 나도 언젠가 똑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거 몰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조차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꾸려 담고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운 칼날 같았죠. 어디 가려고? 어머니, 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저 다 알아버렸어요. 지연 형수님 일기장도 읽었어요. 제발 전 그냥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굳더니 차갑게 뱉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니? 네가 뭘 본들 그게 다 진실이라고 믿어? 민준이는 불쌍한 아들이다. 네가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 네가 도망가면 우리 집안은 또 욕먹는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소리쳤습니다. 집안 체면 때문에 또 한 사람을 희생시킬 거예요. 전 형수님이 아니에요. 절대 그 꼴은 안 당해요. 제 울음 섞인 절규에도 시어머니는 끝내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잔 분노가 아니라 어딘가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제 온몸은 마치 전쟁터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처럼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깜짝 놀라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개운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꼴이 말이 아니니? 얼굴이 창백해 죽을 사람 같아.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두려움과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울면서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파헤칠 거야. 형수님이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내가 반드시 밝힐 거야. 친정집에서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시영의 텅 빈 눈빛을 마주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집 앞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고는 놀란 듯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개운아, 너희 시어머니 오셨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회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 차림,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눈동자 어딘가에는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처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시어머니는 쓴 듯한 보리차를 시켰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일기장을 본 모양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지더니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네가 알다시피 지연이를 며느리로 정말 아꼈다. 그런데 민준이가 어린 시절부터 지연이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어. 내가 막으려 했지. 그래서 서둘러 큰아들한테 혼인시킨 거야. 그러면 잊을 줄 알았어.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결국 그게 더 큰 불행을 만든 거야. 민준이는 병들어가고 지연이는 갇혀버렸지. 그 아이가 죽은 날 나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저는 한참 말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눈앞에 시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칼같이 냉정한 얼굴 뒤에 이렇게 무너져가는 여인의 얼굴이 숨어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 형수님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 집안의 침묵과 억압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린 거예요. 그 사실을 덮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앉히려 한 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떨며 테이블을 꽉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저 민준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며느리인 너라면 혹시 그 아이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누군가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메울 수는 없어요. 그건 또 다른 비극을 부르는 일일 뿐이에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그녀의 말은 허공에 가볍게 흩날리는 듯 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무도 모르게 시댁 3층 지연 형수님의 방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일기장 외에도 혹시 다른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서랍과 옷장을 샅샅이 뒤지던 순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얇은 종이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는데 글씨는 다급하게 휘갈겨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매일 나를 미치게 한다. 언젠가 내가 사라지면 제발 이걸 읽은 사람은 진실을 밝혀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손끝이 얼어붙으며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등 뒤로 땀이 흘러내리고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짓눌러 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형수님의 죽음에는 단순한 우울증 이상의 진실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움켜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글씨에서 느껴지는 절박함,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SOS 같은 외침이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형수님은 분명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스스로를 포기한 게 아니라 벼랑 끝까지 몰려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 종이를 일기장 속에 숨겨두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등 뒤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가지마, 제발 가지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2층 복도 끝 어둠 속에 시영,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된 채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며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지마. 제발 이번엔 가지마. 넌 다시 돌아왔잖아. 저는 공포에 질려 한 계단 두 계단씩 뛰어내려 거실로 도망쳤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려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아직도 그의 중얼거림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넌 다시 돌아왔잖아. 그날 밤 저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남편 민석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일기장, 메모, 그리고 시영이 복돼서 했던 이상한 말까지.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개운아, 나도 이제야 다 알았어. 사실 엄마는 형수님이 죽은 뒤로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가려버린 거지. 그래서 널 민준이 옆에 두면 혹시라도 옛날을 잊고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야. 저는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그럼 난 뭐야? 난 사람이 아니라 꼭두각시야. 형수님이 떠난 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역일 뿐이냐고. 민서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지옥이야.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우두커니 앉아 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믿을 수 없다면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집안은 다시 정막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를 부엌길에만 붙잡아 두었고 민준 씨는 방 안에서 의미 모를 중얼거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방 청소를 하다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손수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수건 한쪽 구석에 흐릿하게 번져 있는 붉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피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에게 보여주자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깨물며 겨우 내뱉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형수님이 마지막으로 쓰던 거일 거야. 그때 많이 울고 피까지 흘렸다고 들었어. 저는 오열했습니다. 울고 피까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형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끝까지 몰려간 절망의 산물이라는 걸 다시금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부엌에서 마주 앉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연 형수님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맞나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두 눈이 흔들리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이 텅 하고 도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분명히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눈을 감았지. 그게 내 죄다. 그 말은 제 귓가를 울리며 한 줄기 차가운 바람처럼 온몸을 휘몰아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내 죄다. 라는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눈을 피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지연이는 작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가겠다고 했어. 민준이가 계속 괴롭히니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나는 화가 났다. 우리 집 체면을 뭉개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다. 어디 감히 내 허락 없이 나가느냐. 그러자 지연이는 울면서 뛰쳐나갔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장대비가 쏟아졌어. 이튿날 새벽 동네 사람들이 연못에서 지연이를 발견했단다. 손엔 손수건을 쥔 채였지.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온전히 알리면 민준이가 괴롭힌 가해자가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냥 지연이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모두에게 그렇게 말해버린 거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막혀 오열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민준 씨 옆에 두려 했던 것도 형수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것도 전부 그 죄책감 때문이었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연 형수님의 죽음은 사고도 단순한 자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침묵, 시어머니의 집착,
민준 씨의 왜곡된 집착이 뒤엉켜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시영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운걸거림이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넌 돌아온다고 했잖아. 날 두고 가지 않는다 했잖아.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죽은 형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이 진실을 남편에게, 그리고 반드시 세상에 알리기로요. 다음 날 남편 민석이 퇴근해 돌아오자마자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형수님의 메모, 피 묻은 손수건,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백까지. 민석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무너져 내리듯 말했습니다. 개훈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엄마가 두려워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덮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나도 도망치지 않겠어.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희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지연이는 날 사랑했어. 뒤돌아보니 복도 끝에 시영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핏발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형수님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민준 씨의 모습은 마치 귀신이 환생한 듯 섬뜩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지연 형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이건 증거야. 지연이는 나를 사랑했어. 네가 모를 뿐이야. 형이랑 결혼한 건 엄마가 억지로 시킨 거라고. 그의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민석이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형! 제발 그만해. 지연 형수님은 형을 사랑한 적 없어. 그만 현실 좀 받아들여. 민준 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피식 웃었습니다. 현실? 현실은 지연이가 죽고 나서 매일 밤 내 곁에 찾아와 속삭이는 거야. 민준아, 난 아직 여기 있어. 나 떠난 거 아니야. 그게 현실이야.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형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환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이 단순한 병일까? 아니면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신호일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습니다. 민석이 다급히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개은아, 들어가자.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로 여전히 민준 씨의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지연이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야. 하지만 넌 아니야. 넌 절대 지연이일 수 없어. 그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대역으로 살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다시금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거실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 형수님의 일기장과 메모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마치 제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제발, 제발 진실을 밝혀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억울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처럼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낮고 담담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개은 씨? 지연 언니의 올케 맞죠?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지연 언니의 사촌 이은지예요. 언니가 세상 떠나기 전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숨이 막히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은 살려줘. 누가 날 쫓아다녀. 였어요.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온몸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지연 형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살려달라였다니. 이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형수님의 죽음은 절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휴대폰을 붙잡은 채 사촌 이은지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분명히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뚝 하고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개은 씨, 제가 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이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죠? 언니가 죽은 집에. 그렇다면 분명히 더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언니의 죽음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형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살려줘. 누가 날 쫓아다녀. 등골이 서늘해지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시영 민준 씨, 그리고 이 집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이 분명히 형수님의 죽음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2층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민준 씨 방 앞에 조용히 다가가 귀를 댔습니다. 문틈 너머로 들려온 건 낮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왜 안 와? 나 기다리고 있는데. 넌 내 거라 했잖아. 영원히 내 거라 했잖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온몸을 움켜쥔 채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 형수님을 향한 집착의 잔재였습니다. 그 집착이 결국 형수님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지금도 민준 씨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민석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이은지 씨의 전화와 그리고 민준 씨의 속삭임까지. 하지만 민석은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개운아, 제발 이제 그만해. 엄마도 이미 무너져 있고 형도 병든 사람인데 그 상처를 더 후벼파면 다들 망가져. 저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망가진 건 이미 오래전이야. 민석아, 형수님은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그 마지막 말을 그냥 묻어두자는 거야? 남편은 차마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남편도 시어머니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저 혼자라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 잠든 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다시 3층 지연 형수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 책상 위, 장롱 안 하나하나 뒤지다가 바닥에 삐져나온 얇은 나무판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들춰보니 그 밑에 얇은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낯선 글씨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형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삐뚤빼뚤 거칠게 눌러 쓴 글씨. 지연아, 왜 자꾸 날 피해? 네가 웃을 때마다 난 숨이 막혀. 형이 널 갖고 있지만 내 마음은 멈출 수 없어. 넌 결국 내 곁으로 돌아올 거야. 저는 숨이 막혀 손에서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뒷골이 뻐근해지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분명 민준 씨가 쓴 것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글자를 바라보며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광기의 어린 집착의 기록이었고 형수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노트를 덮는 순간 제 손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덜덜 흔들릴 정도로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저는 방 안을 뛰쳐나와 문을 닫고 가슴을 움켜쥔 채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져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노트를 이불 속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문 앞에 섰다. 지연아, 네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난 멈출 수 없다. 형이 집에 없을 때면 넌 결국 내 방에 올 거라 믿는다. 엄마는 모른 척한다. 하지만 엄마도 알고 있다. 나 없으면 지연이도 무너진다는 걸. 언젠가 엄마도 날 이해할 거야. 엄마도 알고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삼켰습니다. 형수님이 그렇게 고통 속에 갇혀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외면한 채 숨겨버린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민석에게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봐, 이게 증거야. 형수님은 괴롭힘을 당했고 시영은 그걸 사랑이라 착각했어. 그리고 어머니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민석은 책장을 넘기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세상에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묻어둘 수도 없어.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돼. 이 집은 계속 같은 비극을 반복할 거야. 나도 언젠가 형수님처럼 될지도 몰라.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한참이나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방관자였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한가은 씨 맞으시죠? 저는 지연 씨의 전 남편 박성우라고 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전 남편이요? 저도 외국에 있다가 뒤늦게 소식을 들었는데 지연 씨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통화를 제가 녹음해 두었는데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녹음이라니. 형수님의 마지막 육성이 남아있다니. 네, 제발 들려주세요. 통화음이 끝나고 잠시 잡음이 섞인 뒤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호야, 나 무서워. 매일 밤 누가 문을 흔들어. 엄마한테 말했더니 내가 헛것 본다고만 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제발 누가 날 좀 구해줬으면.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묻어둘 수 있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목소리 속에 담긴 두려움과 절망이 제 폐부를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형수님은 끝까지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규는 끝내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 설령 이 집안이 산산이 부서진다 해도 형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요. 휴대폰을 내려놓은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녹음 속 형수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았습니다. 제발 누가 날 좀 구해줬으면.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도 안 나오고 눈물은 줄줄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민석에게 모든 걸 들려주었습니다. 통화 녹음까지 틀어주자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개운아, 제발 그만하자. 나 무서워. 이걸 다 세상에 알리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저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끝장? 이미 끝난 거야. 민서가 형수님은 살려달라고 마지막까지 울부짖었어. 그런데 너희 가족은 모두 귀를 막았잖아. 지금도 똑같아. 다들 눈 감고 입 닫고 진실을 묻어버리려 하고 있어. 민석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죠. 며칠 뒤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모두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저는 일부러 일기장과 메모, 그리고 전 남편 박성호 씨의 녹음을 휴대폰에 틀어놓았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이 떨어지며 짤랑 소리가 났고 모두의 눈이 제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님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 밤 누가 문을 흔들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순간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목소리 다 꾸며낸 거야. 지연이는 날 사랑했어. 나랑 함께하고 싶어 했다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쩍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듯 앉아 있다가 이내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난 다 들었어. 지연이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던 것도. 그런데 난 외면했어. 그게 내 죄야. 내 죄라고. 그녀의 고백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인정하셔야 해요. 진실을 묻어두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겨요. 저도 누군가의 대역으로 살다가 망가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넌 내 거라 했잖아. 왜 날 두고 가? 그 모습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집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망령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침묵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불러야 할 때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서울 시내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형, 이제 병원에 보내야 해. 더는 미룰 수 없어. 그 순간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이나 고개를 떨군 끝에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았어. 이번엔 더는 외면하지 않을게.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민석은 드디어 마음을 다잡은 듯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공기는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형을 병원에 보내야 해요. 더는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내 형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여린 거다. 남들이 뭐라 할지 몰라. 우리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다고 손가락질하면?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엄마, 그 두려움 때문에 형수님도 지금 아내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형은 물론 우리 모두가 망가져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민준 씨는 매일 밤 형수님을 부르며 제 방 앞을 서성였어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모른 척 하셨죠. 그게 형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제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마침내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아, 그래? 맞다. 다 내 죄다. 난 또 다른 비극을 만들고 있었어. 그녀의 어깨가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민준 씨를 병원에 데려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처럼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보고 있었는데 눈빛이 유난히 공허했습니다. 민준아, 잠깐 병원에 가자.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만 하고 오면 돼. 민석이 조심스레 말하자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의 분노가 번쩍 스쳤습니다. 나 미쳤다고? 그래서 날 버리려고? 지연이는 날 떠나지 않는다 했어. 근데 너희가 날 끌고 가? 그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안 가. 난 안 간다고. 민준 씨의 절규는 귀청이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광기 어린 불빛으로 번쩍였고 손가락은 허공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듯 허우적거렸습니다. 지연아, 나 두고 가지 마. 여기 있잖아. 나랑 같이 있어줘.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차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울부짖음 속엔 단순한 병이 아닌 집착과 죄책감이 뒤엉킨 괴물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다급히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형!
제발 정신 차려. 지연 형수님은 이제 없어. 형은 치료를 받아야 해. 하지만 민준 씨는 민석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팔꿈치를 부딪혀 피가 맺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민석아!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달려와 민준 씨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제발 엄마 좀 봐. 지연이는 이제 안 온다.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내 곁에 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눈물겨운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준 씨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엄마는 날 이해 못해. 지연이는 아직 살아있어. 매일 밤 내 방에 와서 속삭이잖아. 나만 믿어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형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그의 환영은 그를 끝없는 늪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석은 피 묻은 팔꿈치를 부여잡은 채 결심한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더는 안 돼요. 지금 안 끌고 가면 우리 다 무너져요. 그날 가족 셋은 민준 씨를 붙들고 울부짖는 그를 간신히 채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준 씨는 울다 지쳐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기다려. 곧 갈게.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극의 고리를 끊을 첫걸음을 내딛고 있구나. 병원 대기실에서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집착성 망상과 우울 증세가 겹쳐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이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면 회복은 힘들 겁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아빠가 떠난 뒤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체면이 아니라 내 아들이었구나.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안이 처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형수님의 억울한 죽음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그림자는 곧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원에 민준 씨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고 민석은 핏기 없는 얼굴로 운전대를 움켜쥔 채 침묵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악몽이 끝날 것 같았지만 어딘가에서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자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개운 씨 맞으세요? 저는 지연 언니의 친언니 김지영이에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형수님의 언니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사실 언니가 죽기 전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혹시 그 편지를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머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편지가 지금도 있나요? 네,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으니 개은 씨가 진실을 찾으려 한다고 해서 만나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답했습니다. 네, 제발 보여주세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영 씨는 언니를 꼭 빼닮은 듯한 눈매를 가진 중년 여성이었는데 눈동자엔 깊은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떨리는 글씨로 가득한 편지가 나왔습니다. 지영아, 요즘 난 매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 밤이면 방문이 덜컥거리고 문틈으로 발소리가 들려. 민준이. 그 애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울고 소리쳐. 하지만 내가 말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시어머니는 내가 정신이 약하다고만 해. 만약 내가 없어지면 절대 우울증 때문이라고 믿지 마. 난 끝까지 살고 싶어.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종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형수님의 절규가 고스란히 글자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개은 씨, 제발 부탁드려요. 언니의 죽음을 진실대로 밝혀주세요. 우리 집안은 힘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집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끝까지 밝혀낼게요. 형수님이 왜 그렇게 외로이 떠나야 했었는지 반드시.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소름 돋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복도 끝에서 낮게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문 좀 열어줘. 오늘은 꼭 보고 싶어.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병원에 있는 민준 씨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분명 병원에 있는데 그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이 가빠졌고 손에 쥔 편지가 덜덜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낮게 길게 울리는 속삭임. 지연아, 난 여기 있어. 넌 날 떠날 수 없어. 그 목소리는 2층 복도 끝 형수님 방 앞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다가갔습니다. 문틈은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확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꽝! 안에서 무언가 문을 세차게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오듯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지연아, 돌아와줘. 그 목소리는 울먹이며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방으로 달려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아도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민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개훈아, 형은 병원에 있어. 그러니까 네가 착각한 거야.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들었어. 문도 흔들렸다고. 민석은 한참 침묵하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나도 가끔 들었어. 형이 없는 줄 아는데 밤마다 형수님을 부르는 목소리를. 하지만 난 그냥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고백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이 집 자체가 아직 형수님의 고통과 절규를 품고 있는 걸까?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수님의 방을 완전히 뒤져보기로요. 이번엔 낮에 모든 햇빛이 쏟아지는 시간에 방 안은 여전히 눅눅한 공기와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랍, 장롱, 이불 속까지 뒤지다가 바닥 구석에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형수님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거울, 낡은 리본, 그리고 녹음기 하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녹음기를 켜자 잡음이 섞인 뒤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민준이가 문을 두드린다. 난 무서워. 하지만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이 집은 날 가두고 있어. 제발 누가 날 좀 꺼내줘. 순간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녹음기를 끌어안았습니다. 형수님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윤아, 그건 네가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외쳤습니다. 왜요, 어머니? 왜 끝까지 숨기려 하세요? 형수님은 분명히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들 외면했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습니다. 난 알았어.
다 알았는데 덮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개운아, 사실 지연이는 스스로 죽은 게 아니야. 그날 밤 민준이가 그날 밤 민준이가 지연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죠.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어. 또다시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지연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 순간에도 난 그냥 귀를 막아버렸어. 창피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어. 시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지연이는 연못에서 발견됐지. 모두가 스스로 몸을 던진 줄 알았지만 사실 난 알아.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은 민준이었단 걸. 순간 제 눈앞이 핑 돌며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럼 형수님은? 그래. 민준이가 방 앞에서 붙잡았고 지연이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을 거야. 하지만 그 애는 집착에 눈이 멀어 놓아주지 않았겠지. 그게 결국 그 아이를 절벽 끝으로 몰아간 거다. 제 손에 쥔 녹음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제발 누가 날 좀 꺼내줘. 저는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왜 저한테까지 진실을 가리고 또 다른 희생양으로 만들었냐고요?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개운아, 미안하다. 난 그저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네가 들어왔을 때도 혹시 널 곁에 두면 민준이가 정상으로 돌아올까 싶어서.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난 또 다른 죄를 지으려 했던 거야. 그녀의 고백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의 죽음은 우울증이나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집착과 방관이 만든 타살에 가까운 비극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눈물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 씨가 치료를 받는다 해도 형수님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의 저주는 계속될 것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편지와 메모, 녹음기, 그리고 노트, 이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로. 설령 집안이 산산조각 난다 해도 형수님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잠결에 누군가 제 방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개운아, 넌 지연이 아니잖아. 왜 자꾸 지연이 흉내를 내? 네가 감히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병원에 있어야 할 민준 씨의 것이었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떨리던 순간 방문 손잡이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개운아, 열어줘. 네가 지연이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괜찮아. 곧 네가 지연이가 될 거야. 그의 쉰 목소리는 광기와 집착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문을 꼭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만해요. 그러자 바깥에서 웃음 같은 울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지연이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결국 내 곁에 남으려고 했어. 넌 나한테서 못 도망쳐. 저는 이성을 잃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그 순간 형, 제발 그만해. 민석의 목소리가 들리며 복도가 요란해졌습니다. 그가 달려와 민준 씨를 붙잡았던 겁니다. 형, 제발 정신 차려. 여긴 지연이 방이 아니야. 개은이는 지연이가 아니라고.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엄마도 너도 다 날 속였어. 민준 씨는 미친 듯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해. 네가 붙잡는 건 지연이가 아니야. 그 애는 이미 떠났어. 남은 건 내 죄책감뿐이야. 그제야 민준 씨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퀭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털썩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미안해. 그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도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포와 안도가 뒤섞여 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민석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일기, 메모, 편지, 녹음기 모든 증거를 제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이건 가족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긴 사람의 억울함이야.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벌을 받아야지. 나도, 민준이도.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형수님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달빛이 종이를 비추며 글자들을 은빛으로 반짝이게 했습니다. 난 끝까지 살고 싶어. 제발 진실을 밝혀줘. 눈물이 종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집을 수색하던 중 상상도 못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수색은 집안 구석구석을 헤집으며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 형수님의 방, 장롱을 치우던 순간 경찰관이 바닥에 이음새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요. 장판을 들추자 작은 은닉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곰팡이가 세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열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여러 개와 사진 뭉치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형수님이 창백한 얼굴로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뒷배경에는 분명 민준 씨의 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재생하자 민준아, 제발 그만해. 난 네가 무서워. 제발 날 놔줘. 넌 결국 내 거야. 형은 널 이해 못해. 엄마도 결국 알게 될 거야. 그 음성은 민준 씨의 낮고 집착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현장이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물을 봉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사건을 재조사해야겠군요. 단순 자살로 종결된 게 아니라 강압과 위협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며 흐느꼈습니다.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내가 덮으려 했던 죄가 우리 모두를 파멸시켰어. 민석은 얼굴이 굳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두려움과 동시에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개훈아, 이제라도 밝혀진 게 다행이야. 형수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 거야. 저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다워서 형수님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며칠 뒤 경찰은 민준 씨를 병원에서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울부짖으며 지연이는 내 곁에 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광기의 목소리는 마지막까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판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진실은 더 이상 묻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형수님의 절규, 편지, 녹음, 그리고 제 눈앞에서 본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드러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형수님의 방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고 어쩐지 누군가 제 곁에 서 있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끝까지 싸웠고 진실은 드러났어요.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 이제 고마워 개훈아.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긴 악몽 같은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고 덮으려 하면 결국 더 큰 비극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비밀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오고 침묵은 또 다른 희생을 낳게 됩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며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기시거나 주변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